여러분, 믿기 힘든 기적이 펼쳐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패션 디자이너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끝에 한국으로 날아가 살아있는 낙지 한 조각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충격 실화인데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계가 주목한 낙지 치유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셀레스티나 두아르테입니다.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이 대담하고 실험적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믿었지만 이제는 눈빛에 짙은 다크서클과 창백하게 늘어진 볼섬만 눈에 들어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스케치북이 있지만 페이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제 영감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몇 달째 제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피곤해 절어 눈을 뜹니다.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심장이 쿵쿵 뛰고 연필을 잡은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제 혈압이 매우 높고 빈혈도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 봉지를 들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다음 패션쇼를 보기 힘들 겁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뒤 저는 물 한 모금에 약을 털어 넣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안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 런웨이 쇼에서 들었던 박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모델들이 액체 금속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카타오크를 누비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자신감이 넘쳤고 살아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리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재봉틀 앞에 구부려 앉아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마지막 드레스를 완성하려 애썼습니다. 램프빛의 반짝이는 원단 위로 제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팔에 꽂힌 주사바늘과 옆에 울리는 심박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셀레스티나 씨, 몸이 멈추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칼날보다도 제 마음을 깊게 베어냈습니다. 저는 제 몸을 향한 분노와 꿈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겨우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들지 못한 채 저는 병실에 있던 작은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내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듣고 있는데 내레이션이 한국의 한 남자가 산낙지 회를 먹고 고혈압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산낙지 회라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웃음이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별난 방법을 모두 시도하나 보군요.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가 정말 가능할까? 이토록 허약하고 공허한 제 상태보다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을 텐데 어쩌면 이 방법이 제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심장 박동을 느끼며 제 안에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가운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스케치북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적이 아니라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삶이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믿기 힘든 여정일지라도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떠나 산 낙지를 먹어보는 것이 제 삶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든 해가 지붕 위로 떠올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는 순간 제 심장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적을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문에 몸을 기대고 앉아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날개가 낮게 깔린 구름을 가르며 지나갈 때마다 몸 구석구석이 출렁였습니다. 병원에 있었던 지 겨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해 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목에 느슨하게 걸린 병원 팔찌를 바라보며 의자 팔걸이를 꼭 붙잡은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팔찌는 제가 거의 포기할 뻔했던 순간을 늘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승무원분들이 조용히 복도를 지나며 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플라스틱 컵을 입술에 대고 억지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술을 스치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눈을 감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활기를 되찾고 작업실 한가운데 서서 새로운 디자인을 두려움 없이 스케치하는 저 자신을 그려보았지만 집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피로가 밀려와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걸린 것처럼 느껴진 후에야 비행기는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빌딩들이 마치 거대한 블록처럼 빽빽이 들어서 있고 강이 도심을 유유히 가로지르며
도로 위엔 작은 자동차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과연 저는 이곳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반짝이는 조명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여행 가방과 휴대폰을 든 사람들이 무리지어 서쪽으로, 동쪽으로 분주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에 눈이 시큰해진 채 이민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구에 다다르자 담당 직원께서 여권에 도장을 쿵 찍어주시고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도착층 홀로 건너가며 누군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질 때쯤 친근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듀얼티라고 적힌 흰색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아르테 님이신가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현우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제가 안내를 맡으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슬라이딩 도어를 지나 차량이 대기 중인 커브 사이드로 안내했습니다. 바깥 공기는 이전과 달리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도시의 기운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리 위에 반짝이는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고판, 출입구, 택시. 글자는 낯설었지만 한편의 예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현우 씨가 세련된 검정 밴의 문을 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부 좌석은 넓고 푹신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몸을 기댄 채 고층 빌딩과 화려한 광고판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그는 랜드마크를 하나씩 가리켜 주었습니다. 저쪽이 한강입니다. 건너편에 여의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피크닉을 많이 즐기죠. 저기는 남산타워예요. 꼭대기 전망대에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가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러볼 시간이 아닙니다. 우선 쉬셔야 합니다. 몸이 회복돼야 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차 소음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던 중에 현우 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낮은 집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작은 노란색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게스트하우스 온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 안은 단출했습니다. 두툼한 이불이 깔린 낮은 침대, 작은 나무 책상, 고요한 안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나무처럼 보였지만 걸을 때마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 난방입니다. 현우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겨울에만 따뜻한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포근하죠. 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다리의 뻣뻣함이 바닥의 따스함에 녹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작은 쟁반에 담긴 보온병과 컵 2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녹차입니다. 제주도에서 온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컵에 차를 따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코를 가까이 대고 풀향을 맡았습니다. 한 모금 머금으니 상쾌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눈을 감고 차의 온기가 몸속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정중히 노크한 뒤 2개의 접시가 올려진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입니다. 불고기와 김치예요. 뚜껑을 열자 윤기 나는 양념 소고기와 아삭아삭한 김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배에서 의외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현우 씨가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은은한 불맛이 느껴졌습니다. 김치를 한 입 빼어 물자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진짜 맛을 기억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고 현우 씨가 놀란 듯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온돌의 따뜻함이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 때 저는 병원 이후로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이곳에서의 여정이 살아남을 기회가 될 것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험실에 들어서자 가슴이 북처럼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은 눈부시게 하얗고 매끄러운 바닥에 위에 강한 조명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투명한 수조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문어들이 유영하듯 팔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물방울처럼 축축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삼켰습니다. 서민지 교수님께서 스테인리스 테이블 옆에 서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깔끔한 실험복을 입으셨고 작은 접시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셀레스티나 씨, 교수님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산낙지 조금을 드셔보실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현우 연구원께서 제 옆에 서서 젓가락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금속 젓가락을 겨우 집어 들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3cm 정도 길이의 낙지 다리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몸을 오그리며 도망치려는 듯했고 작은 빨판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매끄러운 표면에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코끝에 바다 내음이 스며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짭조름한 냄새였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제가 디자인했던 대담한 옷들이 떠올랐지만 이보다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건강이 이 실험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참기름 작은 접시를 가리키셨습니다. 끝부분을 찍어보세요. 맛이 부드러워져요. 저는 젓가락 끝에 낙지 다리를 걸고 기름에 살짝 찍었습니다. 기름이 묻자 더욱 반짝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조용히 지켜보며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셋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낙지 다리를 입술에 가까이 댔습니다. 순간 빨판이 톡 하고 혀에 달라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놀라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젓가락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기분이 묘하고 간지러운 스티커가 붙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 지시를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미끄러운 살이 이 사이로 부드럽게 부서졌습니다. 맛은 강렬했습니다. 바닷물처럼 짭조름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입안이 생생하게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삼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은 박수가 들리더니 연구원들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승리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을 바라보니 다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셀레스티나 씨. 다리가 아직 부들거렸지만 저는 힘겹게 어깨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쓰러진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힘을 느꼈습니다. 제 깊은 두려기를 마주하고 이겼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수님께서 테이블 위에 클립보드를 가리키셨습니다. 이제 혈압과 에너지 수치를 기록하겠습니다. 이 연구원께서 부드러운 커프스를 제 팔에 감아주셨습니다. 모니터의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심박수는 높았지만 점차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실험실 기계들의 은은한 윙윙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치가 안정되자 수조 속 문어들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게 보였습니다. 팔이 천천히 유영하며 위협적이기보다 우아해 보였습니다. 저는 두려움은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지의 세계를 살짝 건드렸고 그것도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실험실을 나서며 한결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맥박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공포가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슴 뛰는 도전을 통과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민지 교수님의 실험실에 들어설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조명이 더 강해 보여 수조 속 문어들이 거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마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요란하게 고동쳤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려온 큰 시험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전 수조보다 크고 어두운 새 수조 옆에 서 계셨습니다. 문어가 물속에서 몸을 흔들 때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피부는 연회색에서 짙은 보라색으로 바뀌며 살아있는 만화경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낙지를 드실 겁니다.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제 떨리는 마음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 생물을 바라보았습니다. 8개의 팔이 우아하게 소용돌이치며 돌아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야 할 신비롭고 힘찬 존재였습니다. 옆에 선 이현우 연구원이 새 젓가락을 들고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현우 씨가 살며시 손을 잡아 제 손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조 자물쇠를 열고 작은 그릇을 수조 가장자리 아래에 댔습니다. 문어가 그릇 위로 미끄러져 나오자 몸을 천천히 펴며 단단한 바닥을 느꼈습니다. 한 팔이 그릇 벽에 스쳤고 빨판이 잠깐 살짝 달라붙었다가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 온몸이 전율로 떨렸습니다.
공포와 생명력 사이를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집의 재봉틀도 텅 빈 스케치북도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현우 씨가 그릇을 탁자 위에 놓고 제게 앞으로 나오라 손짓했습니다. 한 팔만 드세요. 그가 상기시켰습니다. 교수님 말씀 잊지 마세요. 저는 습기로 번들거리는 손바닥을 닦고 젓가락으로 낙지 한 팔을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문어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듯 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에 담긴 소금을 찍어 팔에 덧발라 보았습니다. 결정이 축축한 피부에 반짝 달라붙었습니다. 신선한 바닷바람을 떠올리게 하는 날카로운 짠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제 치유의 기회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낙지 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닿자마자 빨판이 제 혀에 확 달라붙으며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을 부릅뜨니 실험실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도 떨려 낙지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치밀어 올라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러나 곧 교수님 지시를 떠올렸습니다. 천천히 씹어라. 저는 이를 갈아 빨판을 떼어냈습니다. 혀끝에 매콤한 열감이 퍼지며 짠맛과 어우러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맛에 집중했습니다. 힘주어 삼킨 뒤 저는 젓가락을 놓고 두 손을 무릎에 짚은 채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실험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이내 작게 박수가 터졌고 곧 연구원들 모두의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다리가 후달거렸지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부드럽고도 자랑스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냈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현우 씨가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마시며 맥박이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빈 그릇을 흘끔 보니 낙지 팔이 생명력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묘하게도 저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시험했고 제가 마주 섰습니다. 생체 징후를 기록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몸떨림이 잦아들고 호흡이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낙지를 통해 치유를 말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뜻밖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실험실을 나서며 서울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이 더 용감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두려움에서 용기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머릿속에 무거운 안개가 걷힌 채 잠에서 깼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짜주신 5단계 프로그램은 벽을 기어오르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부드러운 언덕을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역 육수에 산 낙지를 조금씩 섞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살짝 익힌 채소와 밥이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강한 양념 마늘, 고추, 참기름이 어우러졌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자 저는 온전한 낙지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특별한 한방차와 잠들기 전 조용한 명상이었습니다. 제 혈압은 매일 조금씩 내려갔고 제 에너지는 해가 뜨는 속도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영양사 박세라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고 빠른 손놀림에 밝은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 산낙지 레시피가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주방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냄비, 나무 도마, 병속 향신료들이 군대처럼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세라 씨는 낙지를 어떻게 썰어야 부드럽게 유지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파, 마늘, 참기름을 살짝 넣은 따뜻한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는 마치 박수갈채 같았습니다. 제가 맛을 보자 혀끝이 춤을 추듯 느껴졌습니다. 짭조름하고 달콤하며 매콤하고 구수한 맛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서 교수님께서 다시 혈압을 측정해 주셨습니다. 커프스를 팔에 감자 부드럽게 윙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훌륭합니다. 교수님께서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는 안전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개월 만에 제 몸이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치유는 마법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 그리고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호주 출신 푸드 블로거 리암 앤더슨 씨가 이끄는 작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유쾌한 웃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 근처 아담한 식당의 낮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리암 씨는 소주를 작은 잔에 따라 주셨습니다. 잔을 높이 들고 친구들의 눈을 마주치며 건배라고 외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한 모금이 부드럽게 달아오르고 이내 따뜻한 기운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매콤한 낙지를 한 입 베어 물었고 입안 가득 맛이 폭발했습니다. 소주가 제 볼을 달아오르게 하고 말실수를 유발하는 바람에 저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를 거듭할수록 제 몸이 살아있음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다리에 더 이상 통증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구름이 걷히고 아이디어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선명한 고추, 반짝이는 생선, 작은 선물처럼 묶인 채소들이 가득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김이 올라오는 골목을 거닐며 군만두의 고소한 냄새와 달콤한 호떡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골목이 새로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노트북에 분주한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호떡 장수가 철판 위에서 호떡을 뒤집고 있었고 웍에서는 불꽃이 춤추며 볶음면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의 등불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림을 그리며 에너지를 담아냈습니다. 손끝이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저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를 돌아보았습니다. 피곤하고 두렵고 의심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레시피가 가득한 노트를 들고 산낙지 생채 시험의 긴장으로 팔찌 자국이 남은 손목을 바라보며 공기보다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몸이 강해진 덕에 옷도 헐렁해졌습니다. 생각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문어의 색 변화에서 영감을 얻은 원단 패턴을 스케치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낯선 시험과 소소한 순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완벽한 양념의 조화, 도시 스카이라인이 물드는 석양을 지켜보며 저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디자인과 이야기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약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강가의 선이 공기가 한층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수많은 별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 팔을 가볍게 감싸 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날씨가 온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 여정이 거의 끝나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영화를 마지막 장면으로 지켜보는 듯한 설렘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현우 씨는 달이 떠오르는 순간에 맞춰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어 작은 강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목조 기둥 위에 지어진 그곳은 부드러운 노란 등불 아래 낮은 탁자와 푹신한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 우려내는 향과 아래에서 부딪히는 물소리가 은은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현우 씨는 강을 마주한 코너 자리에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편안히 내렸습니다. 온종일 걷고 경험하며 찌릿했던 근육이 여전히 반응했지만 이전처럼 아프지 않고 오히려 생기가 돌았습니다. 잠시 뒤 현우 씨가 사라졌다가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섬세한 종이로 포장된 상자를 제게 두 손으로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은빛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어의 촉수 모양을 본뜬 디자인이었습니다. 매끄러운 곡선과 작은 빨판이 아름다운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팔찌를 따라 쓰다듬으니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이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제가 마주하고 이겨낸 모든 순간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현우 씨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셀레스티나 씨의 용기를 기억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팔찌를 손목에 감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셀레스티나 씨가 스스로를 구하신 겁니다. 저는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창가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네온사인과 지나가는 배의 불빛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마치 문어의 촉수가 물결에 맞춰 춤추는 듯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실험실 첫날의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차분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따끈한 녹차 두 잔을 따랐습니다. 김이 얇은 소용돌이로 올라와 테이블 위에 촘촘히 퍼졌습니다. 저는 컵을 입에 가져가 땅의 달콤함을 음미했습니다. 온기가 몸속으로 퍼지며 마지막 남은 불안감이 녹아내렸습니다. 눈을 들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니 도시는 여전히 힘차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와 강물 소리, 돌아가서 펼칠 계획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문어 촉수의 유려한 곡선, 골목시장 색감,
물 위에 비치는 빛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마친 뒤 우리는 강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에 근처 포장마차에서 구워 내뿜는 생선 내음이 실려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램프불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실루엣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차가운 난간을 만지며 현실을 느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 우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의 아치형 조명이 부드러운 빨간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평생 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셀레스티나 씨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눈을 뜨니 도시가 마치 끝나지 않는 꿈처럼 제 시야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그의 손을 잡았다 놓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새 아이디어로 가득한 스케치북은 옷 사이사이에, 첫날 입었던 용기 있는 드레스는 가장 위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빛 팔찌를 상자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게스트하우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빛이 지붕 위로 번져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노란 벽을 돌아보며 모든 맛과 도전, 작은 승리들을 머릿속에 되새겼습니다.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게스트하우스를 보며 손목에 닿은 팔찌의 곡선을 느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제 새로운 삶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셀레스티나의 여정은 말 그대로 경이로웠습니다. 작은 낙지 한 입이 그녀에게 새 삶의 불씨가 되었듯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도전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넘어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주변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특별한 치유 문화와 다채로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함께 나누는 관심과 응원이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